요즘 그런 기분이 듭니다. 분명히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데 나만 혼자 다른 세상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70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요즘 제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 경로당이죠. 오늘도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합니다. 문틈 사이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네요. 고운 빛깔의 한복을 차려입은 듯한 저 목소리의 주인공 명숙입니다. 명숙이는 이 경로당의 여왕으로 통해요. 자식들 잘 키운 게 훈장이라도 되는 양 매일같이 무용담을 늘어놓죠. 저는 그저 말없이 문을 엽니다. 가방 안에는 어젯밤 정성스레 쪄낸 쑥떡이 들어있습니다. 친구들 입맛에 맞을까 싶어 쑥도 직접 뜯고 쌀도 좋은 놈으로 골라 준비했지요. 어머, 정자 왔어? 오늘도 뭘 바리바리 싸왔네. 명숙이가 흘낏 저를 봅니다. 하지만 시선은 금세 자신의 손목에 감긴 번쩍이는 금시계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큰아들이 사줬다며 자랑하던 그 시계입니다. 정자야, 내가 가져온 떡도 좋지만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더라.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요즘은 유기농 베이커리인지 뭔지 그런 게 유행이래. 저번에 나 서울 가니까 줄을 서서 사더라고. 명숙이의 말 한마디에 제 손에 든 떡 상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집니다. 정성보다 가격표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떡을 접시에 담습니다. 떡이 좀 깔깔하네. 정자야, 쌀을 좀 덜 불렸나 봐? 아니면 쑥이 너무 억세던가. 명숙이가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 소리에 맛있게 먹던 다른 친구들도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놓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합니다. 쑥떡 하나에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 자리가 오늘따라 참 고단하네요. 그나저나 얘 정자야. 내가 건너 들었는데 너희 둘째 아들 말이야. 하던 사업이 좀 힘들다면서. 아이고 어쩌면 좋니. 우리 아들은 이번에도 상무로 승진했다고 어제 전화 왔길래 내가 좀 미안해서 말도 못 꺼냈잖아. 경로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제 얼굴에 박힙니다. 동정일까요? 아니면 은근한 구경거리일까요? 저는 찻잔을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사실입니다. 둘째 놈이 요즘 힘들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내 살이 깎이는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죄인인 것 같은 마음. 명숙이는 그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옵니다. 그것도 아주 우아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자 너는 참 대단해.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웃으면서 경로당에 나오고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집 밖으로 못 나올 텐데. 역시 공무원 사모님 출신이라 그런가 체면 차리는 건 1등이야. 주변 친구들 몇몇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송곳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파네요.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식들 반듯하게 키우려고 내 옷 한 벌 안 사입고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늙어서도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자식의 통장 잔고가 곧 나의 성적표가 되는 곳이더군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뒷정리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먹다 남긴 떡 조각들을 치우고 찻잔을 씻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예전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아니,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 승진한 게 내가 잘나서냐고 남의 아픈 곳을 왜 그렇게 후벼 파냐고 말이죠.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을 다시 삼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정말 제가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선 제 눈에 묘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명숙이가 구석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더군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경로당 회계 장부를 앞에 두고 말입니다. 명숙이의 얼굴에 일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칩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여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급하게 감추려는 그 손길. 제 촉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장부 안에 명숙이가 결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명숙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장부를 덮으며 앙칼지게 묻습니다. 정자, 너 거기서 뭐하니? 남의 얘기 엿듣는 게 취미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숙이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늘 당하기만 하던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명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때 예상치 못한 반전의 실마리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명숙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저 장부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늘 참기만 했던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조용하던 경로당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제 막 오르려나 봅니다.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못한다고들 하죠. 방금까지 기세등등하게 저를 타박하던 명숙이의 눈동자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낡은 장부를 움켜쥔 그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장부 속에 명숙이가 쌓아 올린 견고한 자랑의 성을 무너뜨릴 균열이 있다는 것을요. 경로당을 나와 집에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장부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경로당 친구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회비입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십시일반 보탠 그 귀한 돈이 어디론가 새고 있다는 의혹. 그 의혹의 중심에 명숙이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방 안의 불도 켜지 않은 채 베란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화려한 아파트 불빛들이 보입니다. 저 불빛 중 하나는 명숙이네 집이겠죠. 아들이 사준 금시계를 차고 상무 승진을 자랑하며 큰소리치던 그녀. 그런데 왜 그렇게 다급하게 장부를 숨겼을까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실 저는 갈등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공무원 아내로 살며 조용히 튀지 않게가 제 삶의 좌우명이었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나만 모난 돌이 되면 어쩌지? 하는 비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체한 듯 답답했습니다. 침묵이 금이라지만 때로는 그 침묵이 독이 된다는 걸 70이 넘어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장부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문 앞에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명숙이었습니다. 어머, 정자야. 일찍 왔네. 내가 어제는 좀 예민했지? 미안해서 내가 영양제 하나 챙겨왔어. 이거 진짜 비싼 거야. 명숙이가 제 손에 억지로 쥐어준 것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고가의 영양제 세트였습니다. 어제와는 180도 다른 태도였죠. 제 눈을 피하며 비굴하게 웃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거 줄 테니 입 닫아라는 노골적인 뇌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명수가 이건 못 받겠다. 어제 일은 나도 잊었어. 그런데 장부는 총무인 내가 좀 더 꼼꼼히 관리해야 할 것 같더라. 어제 슬쩍 보니까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던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명숙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정자, 너 지금 나 의심하니? 내가 이 경로당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고작 몇 푼 가지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너 진짜 못됐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명숙이는 제가 먼저 사과하고 굽힐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양제 상자를 명숙이의 품에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야. 확실히 하자는 거지. 우리 나이에 자식 자랑보다 더 중요한 건 부끄럽지 않게 늙어가는 거 아니겠니? 제 단호한 태도에 명숙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장부를 챙겨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경한 용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험악하게 돌아갔습니다. 오후에 경로당에 모인 친구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저를 힐끔거리고 제가 다가가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명숙이가 손을 쓴 모양입니다. 정자 씨, 정말 실망이야. 명숙 씨가 자기 돈까지 보태서 우리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다는데 그걸 횡령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친하게 지내던 영자 할머니까지 저를 차갑게 대합니다. 명숙이는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더군요. 순식간에 저는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 친구를 모함하는 고약한 할망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노년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어 당장이라도 집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도망치면 명숙이의 거짓말은 진실이 되고 우리 경로당은 그녀의 놀이터로 남게 될 테니까요.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명숙이가 건넸던 영양제 쇼핑백 안에 있던 영수증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장부 정리용이라며 명숙이가 무심코 떨어뜨렸던 그 작은 종이 한 장. 거기엔 명숙이의 화려한 겉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이가 숨기려 했던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저는 내일 열릴 정기회의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수십 년 지기 친구를 잃는 일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폭풍 전야의 정막을 아시나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딱 그렇습니다. 명숙이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저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친구들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눈치를 보고 있죠. 과연 내일 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발견한 그 영수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 평생 가장 치열하고 뜨거운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죠. 머리로는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 평화롭지 하는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저에게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70평생 남의 비위나 맞추며 허허실실 살아온 박정자가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로 한 날이죠. 경로당 공기는 아침부터 팽팽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고 떠드느라 정신 없었을 할머니들이 오늘따라 약속이라도 한 듯 저와 명숙이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의실 맨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제 명숙이가 흘린 그 영수증과 밤새 제 기억을 더듬어 정리한 장부의 허점들을 적은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더군요. 자, 회의 시작합시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요즘 우리 경로당에 아주 고약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내가 사비까지 털어가며 고생하는데 뒤에서 횡령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다가도 피눈물이 나네. 명숙이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합니다. 연기였죠. 하지만 그 가식적인 눈물에 사람들은 금세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자 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명숙 씨 아들이 상무라는데 그 집이 돈 몇 푼 탐내겠어? 맞아, 사람이 질투를 해도 유분수지.
아들 사업 안 풀린다고 잘 나가는 친구를 그렇게 모함하면 못 써.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제 진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저는 그저 잘 나가는 친구를 시기하는 못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이는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오만한 눈빛.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입에서 나간 소리인데도 저조차 놀랄 만큼 크고 단호했습니다. 경로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명숙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과 장부 사본을 꺼내 중앙 탁자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명숙이, 너 연극은 그만해. 내 아들이 상무라고. 승진했다고. 그럼 이 영수증은 뭐야? 내 아들 회사 근처도 아닌 저 먼 변두리 대부업체 주소가 적힌 이 영수증 말이야. 명숙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낙채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쳐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난방비 지원금 50만 원 어디로 갔니? 경로당 보수비로 책정된 100만 원 영수증 처리도 안 되어 있더구나. 내가 아들 자랑하며 우리한테 밥 샀던 그 돈 사실은 우리 회비 아니었어? 우리 친구들이 노령연금 아껴가며 낸 그 피 같은 돈 말이야. 명숙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에이, 이게 어디서? 정자 너 미쳤니? 이게 다 오해야. 내가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잠시 빌린 거라고. 빌려?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어떻게 빌리는 거니? 그게 도둑질이지. 그리고 너 내 아들 사업 실패한 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지? 그래, 내 아들 힘들다. 근데 내 아들은 적어도 남의 돈에 손은 안 대. 자식. 잘난 게 내 성적표인 줄 알지? 근데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내 인성은 빵점이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70평생 가슴에 쌓아두었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숙이는 이제 울먹이는 게 아니라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처럼 곱게만 산 여자가 내 심정을 알아? 나도 살려고 그랬어. 우리 아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명숙이의 입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나왔을 때 회의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화려하던 금시계와 명품 가방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명숙이는 식탁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친구들도 고개를 떨구었죠. 저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가라앉히며 명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승리감보다는 허망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 서로를 핥히고 가짜 껍데기를 두르고 살아야 했나 싶어서요. 명숙이가 훔친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뢰였고 고단한 노년을 함께 버텨온 우정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이제 저 울음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슬픈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명숙이의 통곡 소리가 경로당 마당까지 번져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명숙이가 말한 아들이 죽게 생겼다는 말, 그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숙이의 떨리는 어깨 너머로 보이는 가방 안에서 저는 또 다른 낯선 약봉지를 발견했거든요. 과연 명숙이가 그토록 처절하게 숨기려 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소동을 지켜보던 경로당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손을 잡아줄까요?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예상치 못한 슬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승리 뒤에 남는 기분이 항상 짜릿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명숙이의 통곡 소리가 경로당 천장을 때리는데 제 마음속에선 승리감 대신 차가운 냉기가 돌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건 명숙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친구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도 함께 바스러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평소 명숙이 곁에서 아부하던 이들도, 제 편을 들어주던 이들도 그 불편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죠. 텅 빈 경로당에 저와 명숙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명숙이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발견한 그 약봉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명숙이의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가방 깊숙한 곳에서 삐져나온 종이 뭉치를 보게 되었죠. 독촉장, 그리고 암 진단서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단서의 이름은 명숙이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큰아들의 이름이었죠. 췌장암 3기. 그리고 그 밑에는 집을 담보로 빌린 사채 계약서가 줄줄이 엮여 있었습니다. 상무로 승진했다던 아들은 이미 반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병원비를 대느라 명숙이의 전 재산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명숙아, 이게 다 뭐야? 너 왜 말 안 했어?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명숙이는 젖은 얼굴을 들어 저를 봅니다. 그 눈에는 도끼도 자존심도 사라지고 오직 삶에 지친 늙은 어미의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평생 자식 자랑으로 버텨온 내 인생인데 아들 죽어간다고 동네방네 떠들까? 정자 너도 알잖아. 우리 같은 노인네들 자식 잘못되면 인생 다 끝나는 거라는 거. 나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 아들 멀쩡하다고, 아니 더 잘 나간다고 거짓말이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랬어. 명숙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습니다. 경로당 기금에 손을 댄 건 아들의 항암 치료비가 모자라 당장 이번 주 병원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자랑질을 일삼던 그 금시계도 알고 보니 시장통에서 산 5만 원짜리 가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밥을 산 건 자신의 비참함을 감추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제가 쏘아붙였던 모진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더군요. 저 역시 둘째 놈 사업 안 풀릴 때 경로당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어 억지로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속이며 사실은 서로를 위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명숙이는 아들의 병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악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의 처지가 덜 비참해 보였을 겁니다. 그 비틀린 모성애와 고독이 명숙이를 괴물로 만들었던 거죠. 정자야, 미안하다. 내 아들 아픈데 건드린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 이제 어떻게 하니? 내일 아들 병원 가야 하는데 공금 채워 넣으려면 당장 살 길도 없는데. 저는 말없이 명숙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차가운지 제 온기라도 다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보다 더 크게 느끼며 자식의 허물을 내 허물보다 더 부끄러워하며 살았죠. 명숙이의 잘못은 분명 큽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늙은 어미의 피눈물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명숙이를 무너뜨리는 건 제가 원했던 정의가 아니라는 걸요.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사람은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제 쌈짓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둘째 놈 주려고 아껴둔 돈이었지만 지금 이 돈이 더 급한 곳은 제 앞에 친구였습니다. 이거 받아. 공금부터 채워넣자. 그리고 내일부터 나랑 같이 동사무소 가보자. 너 긴급 생계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줄게. 아들 병원비도 방법이 있을 거야. 명숙이는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때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원수 같던 사이였는데 고통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우리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더군요. 제가 명숙이를 돕기로 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경로당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을 감싸주냐는 비난이 저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명숙이의 사채업자들이 경로당까지 찾아오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평화롭던 우리들의 안식처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과연 저는 명숙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 친구들은 이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 고비가 이제 정말 험난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이제 더 이상 놀랄 일도 가슴 뛸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저 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갈무리하는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 40살, 50살 때보다 요즘 제 가슴이 더 뜨겁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그리고 그 연민이 다시 희망으로 변하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숙이의 빚쟁이들이 경로당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을 때 우리 할머니들은 모두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명숙이의 멱살을 잡으려 할 때 저도 모르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본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신성한 경로당에 발을 들여?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제 외침에 사내들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으며 명숙이의 사채 계약서를 내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영자 할머니, 옥순 할머니가 하나둘씩 제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친구 괴롭히지 마라.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갚아줄 테니까 당장 나가. 평소 명숙이를 시기하고 저를 비난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지키려다 무너진 한 어미의 진실을 알고 나니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내들은 할머니들의 기세에 눌려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갔습니다. 명숙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동료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희망 경로당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명숙이는 정식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어있던 기금은 제가 내놓은 돈과 친구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채워졌습니다. 명숙이는 경로당 청소와 꾸준히를 자처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명숙이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번쩍이던 금시계와 가짜 명품 가방이 사라지자 오히려 그 얼굴이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껍데기를 벗어던진 진짜 최명숙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오후 명숙이가 저에게 다가와 작은 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자야, 나 요즘 한글 교실 다닌다. 아들놈 병상 옆에서 편지라도 한 통 써주고 싶어서. 근데 글자가 왜 이렇게 안 외워지니? 18살 때는 아니랬는데. 명숙이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으며 명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명숙아. 18이나 78이나 마음은 똑같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나란히 앉아 기억, 니은을 썼습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이 떠나간 자리에는 오로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채워졌습니다. 아들이 아픈 건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명숙이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응원 속에 매주 아들 면회를 가고 우리에게 아들의 호전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저 또한 달라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다. 그저 내가 건강하고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도 여기서 내 인생 멋지게 살고 있으니 걱정 마라. 아들이 울더군요. 그 눈물 소리를 들으며 저도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보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 경로당에는 여왕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도 누구 하나 기죽어 지내는 사람도 없죠. 대신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박한 간식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어제는 명숙이가 가져온 쑥떡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깔깔하지도 맛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쫀득한 맛이었죠. 명숙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하더군요. 정자야, 나 요즘 참 행복하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사느라 내가 누군지도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보여. 인생이라는 드라마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사과하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놓으세요. 자식의 허물도 나의 부족함도 그저 흘러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오늘 거울 속의 당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애썼다,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요. 경로당 마당에 핀 채송화가 오늘따라 참 곱습니다. 제 인생의 봄은 18비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 같네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봄날처럼 따뜻하시길 기원합니다.